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강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선시대의 책과 출판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조선시대의 출판 문화 혹은 한국의 출판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조선이 그 문헌의 나라 혹은 책의 나라라는 그런 명예로운 칭호도 갖고 있고, 또 하나 큰 자랑거리는 역시 금속활자의 발명이 세계에서 제일 앞섰다는 것이죠. 하지만 워낙 그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라는 그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서 금속활자가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금속활자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문화적 압력 하에서 책을 찍어내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금속활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조선시대의 인쇄 출판 문화 그리고 서적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볼까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먼저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대개 그 중고등학교 때 조선시대는 양반 관료 사회라고 배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양반 관료가 그 사이의 지배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이자 독서인이 한 사회의 지배층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식인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지식인은 역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은 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통하고 또 어떻게 읽느냐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고려시대지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라는 거죠. 그 중간에 대단히 그 흥미로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이상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것은 서적포를 설치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말하자면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불교나 도교 같은 이단의 서적을 물리치고 성리학에 입각한 신유학의 서적을 많이 찍어서 우리 혁명 동지들이 같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하자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정도전은 말하자면 고려시대 때 사용되는 금속활자에 주목해서 그 금속활자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을 찍어내자고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도전은 태종 이방원에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장인 이성계의 아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과거 시험을 통과한 말하자면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라는 정적을 이성계가 제거했지만 정도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이 사람이 활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금속활자를. 그것이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미자로부터 해서 조선의 출판 인쇄 문화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조선시대 때 그 인쇄 출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찍을 때 책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책을 베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가 있습니다. 인쇄는 많은 책을 동시에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쇄죠. 필사본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필사본은 아무리 책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필사본은 한 부밖에 없는 책입니다. 지식의 복제라는 차원에서 필사본은 중요하긴 하지만 인쇄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에 의한 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책을 인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금속활자가 있습니다. 저렇게 금속활자를 가지고 하나씩 책을 접근한 다음에 먹물을 찍고 그 위에 종이를 덮어서 문질러서 책을 떼내게 됩니다. 이것이 금속활자 인쇄술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의 금속활자는 정도전의 계획을 태종이 이어봐서 계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곧 세종에게 살아생전에 왕위를 물려주죠. 이 태종을 이은 그 세종이라는 사람이 실로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 그다음에 문학, 음악, 그다음에 역사, 기타 등 거의 모든 그 학문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요즘 말하면 르네상스적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보통 그 신하들보다 지식 수준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걸출한 그 임금이 자기 아버지인 태종의 계미자를 이어서 새롭게 금속활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속활자를 여러 번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계미자본 동네 선생 교정 북사 상디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이
태종에서 선조까지 제작한 금속활자가 있습니다. 태종이 계민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종이 경자자, 갑인자, 병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세종이 만든 경자자, 갑인자, 병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활자는 갑인자이죠. 갑인자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모든 금속활자의 말하자면 모본이 되는 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까지도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금속활자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부수의 책을 찍어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금속활자는 마모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활자로 책을 1000부, 2000부, 3000부, 10,000부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즉 금속활자에는 이미지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마모되지 않은 활자로 굉장히 많은 복수의 서적을 동시에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을 금속활자 속에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그런데 조선의 금속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인쇄됐다고 하는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고려시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금속활자를 가지고 찍은 책은 불과 28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금속활자로는 한 1000부 정도 찍어야지, 혹은 2000부 정도 찍어야 되는데 28부밖에 안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금속활자고 고려의 금속활자로서 많은 부수의 책을 동시에 찍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럼 왜 금속활자를 왜 만들었냐? 그것은 목판본과의 경쟁에서 금속활자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왜? 목판본을 제작하려면 나무를 베와야 되고 그것을 가공해야 되고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에 글씨를 써야 되고 새겨야 되고 또 보관도 해야 됩니다. 그럼 목판본은 뭡니까? 책을 한번 찍고 나면 뭡니까?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목판을. 그게 책이 1000페이지면은 목판이 1000장 필요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공간을 필요하게 됩니다. 관리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활자는 책을 찍고 나면은 해판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활자는 작은 부서의 여러 종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종수의 책을 찍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그때의 부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만약에 많이 보급하고 싶으면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가지고 다시 목판본을 제작하면 됩니다. 금속활자로 찍은 책장을 떼내가지고 목판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겨가지고 책을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책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판본과 금속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목판 인쇄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판각한 책판과 그 책판에 인출한 인쇄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목판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판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판의 특징은 중국 목판과 달라가지고 양쪽에 되는 나무 마구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목판이 있는 거죠. 저 목판에다가 먹을 찍고 그 위에 종이를 덮은 다음에 다시 두드려서 책을 한 장씩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 목판 인쇄야말로 조선시대 때 인쇄술의 중추였습니다. 금속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판은 대개 제작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목판 제작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상업적인 출판물로 써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데 목활자가 있습니다. 금속활자는 국가가 소유할 수밖에 없지만 목활자는 민간인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활자, 목활자로 찍은 책들은 조선시대에 들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목활자가 그렇게 많이 쓰인 것 같지는 않아요. 목판 인쇄에 비해서. 왜? 말하자면 목활자를 써서 책을 인쇄할 주체는 국가가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이 민간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책을 대량 발행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목활자는 그렇게 널리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속활자 인쇄, 그 다음에 목활자 인쇄, 그리고 목판 인쇄가 조선시대 때 인쇄 방법의 큰 세 가지 종류이고 그 중에서 주류는 역시 목판 인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책을 찍는 곳은, 즉 책을 인쇄 출판하는 곳은 대개 출판사입니다. 출판사가 저자에 가서 원고를 가지고 오고 혹은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원고가 마련되면 그걸 가지고 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쇄에 집어넣게 되죠. 인쇄에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인쇄해가지고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주체는 민간의 출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조선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런 오늘날 민간의 그 상업적인 출판사, 즉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것을 제작하는 그런 출판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론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 되겠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조선시대 때 인쇄 출판의 주체는 어디냐? 국가입니다. 동시에 약간의 사찰, 절, 그리고 서원 같은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출판을 장악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이렇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국가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책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면 서울에서는 조선 초기에는 금소활자를 만드는 곳으로 우리가 주자소를 합니다. 금소활자를 주자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세조가 들어서면은 교서관이라는 곳이 책을 만들어낸 요즘의 출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서관에서 말하자면 조선조 500년 전체를 통틀어서는 교서관에서 주로 국가의 출판물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서관은 금속활자를 가지고 책을 찍어내기도 하고 목판을 가지고 책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교서관에서도 목판을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책을 찍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주, 부, 군, 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관찰성 감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령에서도 목판본 책을 찍어냅니다. 즉 목판을 제작하고 주, 부, 군, 현에서도 각각 목판본을 제작합니다. 목판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주, 부, 군, 현과 감령에서 목판을 제작하고 책을 찍어내는 시스템은 고려시대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조선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앙, 서울에서 관찰소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방에서 목판을 제작한 다음에 그 제작된 목판을 서울 교서관으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서대전 같은 모든 사족들이 봐야 될 책들은 서울에서 금소활자로 책을 일단 찍고 그 금소활자로 찍은 책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에 내려주고 감령으로 내려주고 그 감령에 다시 그 밑에 있는 주부군에 내려주면서 목판을 각각 다시 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금소활자로 찍은 책 페이지를 목판에 붙여가지고 그대로 새겨가지고 책을 찍어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그 목판을 모두 서울로 가져오라면 서울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조선이 종원을 구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상업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상업출판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하한수라는 사람이 서울 종로에는 광통교 근처에서 자기가 돈이 될 만한 책을 찍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563년도입니다. 그런데 곧 임진왜란이 터지는 바람에 민간의 말하자면 출판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출판업은 빠르면은 18세기 말 그리고 대개 19세기 가서 민간에서 방각본이라는 형태로서 민간의 상업적 출판이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연료춘향 수열가 같은 책들, 소설 같은 책들, 한글 소설 같은 책들이 그때 비로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되게 대단히 조악합니다. 책이 아주 아름답지가 않고 종이도 아주 형편없고 인쇄술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 조악한 형태의 방각본이 18세기 말에 나와서 되게 19세기에 널리 유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도 방각본의 기원을 어디까지 올려잡을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쇄 출판의 주체는 되게 국가 중심이다 혹은 공적 기관이 중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책들을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었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교서관부터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이제 교서관, 국가의 말하자면 인쇄 출판 기관인 교서관이 있는데 그 교서관에서 책을 찍었을 때 그 책을 누가 가지냐는 것은 바로 왕과 그 교서관의 관료들이 결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책을 찍을 것인가는 조선 초기 이력들을 보면 조선토에 보면 이러이러한 책을 찍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왕이 그래 그런 책을 찍도록 하여라 하게 되면 그 책을 찍게 됩니다. 혹은 굳이 왕까지 거치지 않더라도 중요한 책들은 고위 관료들 차원에서 책의 출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은 대개 200부에서 300부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후보자를 쭉 써가지고 왕이 올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용이라 가지고 왕과 왕실용으로 책을 일부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보관용으로 사고, 실록을 넣는 사고에다가 보관할 용으로 줍니다. 또 유관기관,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 책을 찍었다면 병조에다가 몇 부 줍니다. 그러면 재정과 관련된 책을 찍으면 호주에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기관에도 분배합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봐야 되는 책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향교에다 주어라. 그 다음에 서원에 줘라. 이렇게 해서 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출판이 한번 다 끝났을 때 그럼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혹은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책을 못 받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종 때 어숙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숙권이라는 사람은 서자입니다. 그래서 큰 출세를 못했는데 한국의 출판 인쇄 문화사하고는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사찰류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사찰류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양반 벼슬을 하거나 벼슬을 하기를 원하는 양반 사족의 생활 매뉴얼입니다. 말하자면은 벼슬이 어떤 벼슬이 있는가 목록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다쳤을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될 구급 처방. 그 다음에 중국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있고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서책 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학, 대문, 서학, 집성, 대학, 홍문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 밑에 작은 글씨로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책을 찍는 데 필요한 종이의 숫자. 종이가 몇 장 필요하다. 책 찍는데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얼마이다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리스트가 이제 고사찰류라는 책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미난 것은 뭐냐면, 팔도 책판 목록이라는 것이 이 그 고사찰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국 팔도의 감령과 주, 부, 군, 현에 어떤 책의 목판이 수양되어 있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연락해서 책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손 넣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나는 아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런 책판 목록에 없는 책을 갖고 싶다. 할 때는 필사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달리 책의 유통에 관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암 일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책회라는 것은 책 거간꾼이란 말입니다. 책 거간꾼 아무개의 집에 가면은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여러 가지 책을 판다고 하더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싸게 판다더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서점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을 서점의 최초의 어떤 민간에서의 서점의 최초의 출연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 일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됐더라면은 분명히 민간에서 뭡니까? 서점이 출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돌아갔습니다. 임진왜란 이 전쟁은 우리나라 출판 서적 문화사에서 그 일대 지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경복궁에 있는 홍문관 도서관이 불타면서 그때까지 모았던 한반도에서 모았던 책들이 모두 잿더미가 됐고, 지방 각 곳에 있던 모든 책 목판들이 모두 다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책들도 다 소실됐습니다. 금수활자도 역시 다 거의 다 소실되고, 금수활자를 일본이 가져가서 출판사를 만들면서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금수활자를 다시 갖추는데 숙정때 와서 겨우 갖추게 됩니다. 거의 8, 90년에 걸려서 갖추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급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의 그 출판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선시대의 그 인쇄 출판 문화는 기술과 그 시스템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금수활자를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서 목판본을 가지고 책을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간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시스템과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뭘 곤란하면은, 금수활자가 존재하긴 했고, 이런 식의 발명됐지만, 이 금수활자는 발명된 이후에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구텐베르크가 금수활자를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금수활자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금수활자를 만들고 포도주자는 압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쇄할 때 반자동식으로 인쇄물을 말하자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수활자를 처음 만든 다음에 판을 만들 때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으면 거기다 금수활자를 하나씩 얹습니다. 넣는데 넣고는 금수활자를 어떻게 고정시키냐면은 파라핀, 쉽게 말하면 초 있죠. 양초를 끓여서 그것을 부어가지고 양초가 굳게 되면은 금수활자가 고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수활자 고정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날이 더 덥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활자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출한 속도가 하루에 몇 장이 안 됩니다.
10장, 20장밖에 못 찍어내요. 금속 활자로 찍어내는 게 그렇게 느리다면은 금속 활자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세종이 금속 활자를 앉히는 동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를 거기다 줄을 만든 다음에 금속 활자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고 나머지 흔들리는 공간은 대나무 같은 걸 얇게 깎아가고 빈 곳을 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 활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책을 찍어냈더니 한 서너 배 정도 인출 속도가 빨라졌다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세종 때 만들어진 다음에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개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는 더 이상 기술 진보가 없었다는 말이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에서 그 인쇄 출판은 특정한 종류의 그 책에 집중됩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할기라면 다 아시죠? 열할기라 다 아시는데 열할기가 굉장히 널리 읽게 했답니다. 그런데 열할기는 한 번도 인쇄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산정약용은 수백 건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다산정약용 책은 20세기 되기 전에 한 번도 인쇄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산정약용은 20세기의 한국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18세기, 19세기의 조선 사람을 향해서 던진 말이었죠. 근데 그 책은 그의 생전에 한 번도 인쇄돼서 출판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 인쇄 출판된 책들은 한문이었습니다. 한문과 한자로 됐습니다. 구텐베르크 활자는 뭡니까? 알파벳이죠. 그것은 뭡니까?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된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양반 수족 아닌 다른 그 신분, 계급의 사람들은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상사람인데, 내가 상민인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나는 내가 보다 넓은 세계를 독서를 통해서 보고 싶다는 것은 불가능이랬다는 거죠, 이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인쇄 기술과 인쇄 시스템은 국가가 지나치게 독점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스템과 그 기술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 때문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보급될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